쟁점 17번 공법상 부당이득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은 나중에 배울 성결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경감승지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는 민법적 지식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개념 정의가 기초법 개념에서 제가 얘기했죠. 원고의 소송상 주장입니다. 원고의 소송상 주장 또는 원고의 소송상 이 주장을 청구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원고와 소송상 청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서는 청구 취지에서 확정이 됩니다. 보통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눠지죠. 자, 이런 소송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국가배상에서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그때의 소송물은 뭐가 되느냐? 국가배상 청구권이 됩니다. 자, 여기서 권자로 끝나 있죠. 이때 이 권자 바로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고가 소송상 주장하는 것은 본인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법원의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로서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된다. 여기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사법이 인정한 사건으로 볼 거냐 또는 공법이 인정한 공권으로 볼 거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견해 다툼이 있는 거죠. 견해 다툼의 실익은 어디에 있다? 사법이 인정한 권리로서 사건으로 본다면 사법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공법이 인정한 공권이라고 하면 공법상 소송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초법 개념에서 배웠지만 행정소송은 주관소송 2개, 객관소송 2개가 있어요. 해당 파트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법 개념에서 들어야 됩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강론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 경감승진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주가 됩니다. 특히 사례는 보통 항고소송으로 주로 나오죠. 보통 공권, 이런 공법상 권리 존부를 다투는 건 행정소송 중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공법상 부당이득은 민법 741조가 준용됩니다. 적용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법에서 부당이득에 관한 별도의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741조가 준용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처분이 있어요. 과세처분이란 조세, 부과 처분을 줄여놓은 말이죠. 과세처분 또는 돈 내라고 하는 금전부가처분이 있습니다. 금전부가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과세처분이긴 한데 과세처분 말고도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중에 다 배우겠죠. 뭐 과태료 이런 것들도 금전부가처분인데 만약에 과세처분이 나와서 상대방 국민이 이 과세처분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다. 누구에게 납부해요? 국가에게 납부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과세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사유였다. 혹은 취소사유인데 결국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취소는 행정청이 하면 직권취소.
처분청이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취소할 때는 직권 취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하는 걸 쟁송 취소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취소가 되면요,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겁니다. 어쨌든 과세처벌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데 돈을 납부했다면, 만약에 국가에 납부했다면 국가는 이득을 받은 거고 국민은 납부한 법률상 원인이 과세처분인데 납부의 원인이 되는 법률상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국민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국민이 손해가 나왔고 이득이 됐는데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손해로부터 누군가는 이득을 본 거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손해와 이득의 원인이 무효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인은 이제 과세처분이 되는 거죠. 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라는 건 일한다는 거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누군가는 이득, 누군가는 손해, 그리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 네 가지가 민법 741조에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보통은 다 재산으로 나오겠죠. 돈 납부하는 걸로 시험에 내올 테니까 누구는 손해,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그리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때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득은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공법상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대부분은 다 공법상 부당이득의 원인은 보통은 금전부가처분으로 출제가 돼요. 금전부가처분의 대표적인 과세처분이나 또는 보험료 부가처분이나 이렇게 돈 내라고 하는 걸로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전부가처분이 원인이 돼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금전부가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법률상 원인이 없이 누군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겁니다. 취소 사유일 때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만 취소 사유만 있고 아직 취소가 안 되면요, 아직은 유효한 거거든요. 그럼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죠.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가 돼야 돼요. 볼까요?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민법 741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741조는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권리의 성립 요건이 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직명책임에서 법률요건 분류설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법률요건 분류설. 자, 법률요건으로서 권리의 성립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법률상 원인이 처분이라면 처분이 무효여야 됩니다. 무효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이게 무효 사유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취소 사유였는데 결국 취소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법률상 원인인 금전부가처분이 처음부터 무효 사유이거나 취소 사유였는데 취소권이 있는 처분청에 의해서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법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는 나중에 숨어있는 인과관계죠.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누군가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런 부당한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민법 741조의 규정입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라고 하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보통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답안지에 보통 단문이나 사례에서 쓰기도 합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 손해를 공평하게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공법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률상 원인은 통상은 금전부가처분입니다. 금전부가처분은 대부분은 과세처분, 조세부가처분 또는 다른 과징금 부가처분도 있겠죠. 과징금 부가처분, 과징금, 금전으로 끝났잖아요. 이행강제금, 금으로 끝났죠. 보험료, 보험료도 돈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 부가처분, 이런 돈 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원인이 됩니다. 물론 금전부가처분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 행정법에서 보통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줄이면 권리, 그 권리가 사법이 인정한 권리로서의 사건이냐, 공법이 인정한 권리로서의 공권이냐, 즉 그 권리의 성질은요, 공권인지 사건인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실익은 어디 있다? 실익은요, 소송 형태에 있다고 했죠. 즉 사건으로 본다면 민사소송, 공권으로 본다면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이 될 겁니다. 이런 소송 형태는 나중에 보면 재판 관할,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 관할을 결정짓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민사법원이 가지고 있느냐, 행정법원이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행정법학자들은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면 재판 관할은 행정법원 관할이 되겠죠. 그렇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뭘로 본다?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이겠죠. 그러면 재판 관할은 민사법원이 됩니다. 재판 실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송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송은 넘겨주는 거죠. 뒤에서 나옵니다. 자, 권리구제 수단, 특히나 권리구제 수단 중에서도 소송 형태입니다. 보통 사례에서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 소송 형태와 가구제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격적인 사례 훈련을 할 때 사례의 기본 공식을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당이득은 지금 왜 배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이걸 법률요건이라고 불렀죠. 법률요건은 행위가 있고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는 주로 행정청의 행위겠지만 사인의 공법행위가 특히 요즘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인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거를 보통 참여행정이라고 부르죠. 사건은 보통 소멸시효, 취득시효 같은 시효,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당이득도 바로 이런 사건에 해당됩니다. 자,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특히 소송 형태라고 했죠. 공법상 원인, 대부분은 이제 과세처분, Verwaltungsakt 처분이라고 했죠. 금전부가 처분에 의해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공법상 원인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니까 공권으로 보자. 그러면 공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 중 공당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무리 법률상 원인이더라도 부당이득이라는 것 자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사건으로 보면 민사소송의 관할이 되고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이 되겠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공권으로 본다면 당사자 소송, 사건으로 본다면 민사소송. 이게 소송 요건에서는 어디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 관할이죠.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자, 사건서 볼까요?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생기고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 조절은 민사사건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도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견해죠. 사건으로 보면 소송 형태는 민사소송,
재판 관할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된다. 다음 공권설. 부당이득이 발생한 법률상 원인 자체가 공법에 근거했으니까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공권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즉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라는 거죠. 공법상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뭘로 보자? 공권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공권이란 공법이 인정한 권리예요. 공법이 인정한 이런 권리, 권리의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권리 주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한다면 처분청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처분청에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됩니다. 자, 공법상 원인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재판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검토. 행정법학자는 다 공권으로 봅니다. 판례가 사건으로 보는 거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고 보통은 과세처분, 금전부가 처분이라고 했죠. 행정소송법 3조 2호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봐야겠다. 따라서 공권으로 봐야 된다. 즉 공법상 원인에 의한 결과를 시정하는 거니까 공권으로 봐야겠다. 그러면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 그 중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관은 행정법원이 되겠죠. 법무부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10년째 계류 중인데 개정안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민사법원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자, 행정에 관한 기간 이거는요. 경감 승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합니다. 지금 기간은 왜 나왔어요? 기간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간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그 법률 요건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법률 요건은 행위와 사건이 있다고 했죠. 이 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를 배웠고 사건으로서 지금 부당이득과 일정한 기간 계산이 나왔는데 특히 이 기간은 나중에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이런 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경과를 요건으로 하고 있죠. 민법 245조에 따른 취득시효나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왜 배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왜 배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기간 계산은요.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행정법의 모든 내용은요.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요. 행정청에서 일정한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침익적 처분이란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했다는 만약에 1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왔다. 이런 게 침익적 처분이에요. 그런데 1개월이라고 하면 정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왜냐면 하루 차이 때문에 무면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원칙은 민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은 민법을 준용해요. 자, 민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은 모든 법에 준용이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요. 민법은 초의를 불산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날짜를 따질 때 초의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영업정지라고 볼까요?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인데 만약에
스승의 날 5월 15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다. 그러면 6월 15일을 계산하는데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령 계산이죠. 나이는 하루라도 좀 빨리 먹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0시로부터 시작할 때 0시로부터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해 줍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24시간을 꽉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처럼 자정으로부터 0시로부터 출발해서 24시간을 온전히 채우면 초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루가 꽉 채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말일인 15일은 꽉 채우니까 6월 15일 24시 00시가 영업정지 만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6일부터 영업 재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초일을 산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이 됐으면 이중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초일이 계산이 된다면 말일은요 00시가 되는 겁니다. 00시니까 정확히 따지면 6월 14일 24시 00시까지 영업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일이 산입된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헌법 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소기간은 더 길게 인정해 주는 게 기본권이 좋아요? 짧게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짧게 인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소를 출소 기간이라고 쓰기도 해요. 소송을 제출한다 이런 말이죠. 제소 기간은요 가급적 넓게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소 기간은 이런 식으로 초일을 불산이라고 말일을 꽉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소 기간은 초일을 불산입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같은 침익적 처분은요. 침익적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보면 조문에서 보면 초일을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리고 초일 산입의 원칙과 민법에서는요. 말일이 공휴일이면 노는 날이면 그 이길 다음 날로 만료가 됩니다. 만약에 토일이다. 그럼 월요일까지 하루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길로 만료가 되지만 침익적 처분일 때는 얘는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즉 이길날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침익적 처분은요. 빨리 끝내주는 게 국민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얘는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날로 만료가 돼버려요. 대부분의 법은 민법이 준용되니까 여기로 가요. 초일 불산입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이길로 만료. 그런데 침익적 처분일 때만 초일을 산입해서 일찍 끝내주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날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행정에 관해서도요. 기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행정기본법 6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6조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얘가 중요하겠죠. 침해적 처분이 침익적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침해, 이익을 해하는 침해적 처분 또는 침익, 이익을 침해하는 침해적 처분, 침익적 처분 똑같은 말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불산입하죠. 민법 157조에 있어요. 말일이 토요일 같은 공휴일이면 이길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익을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이 둘을 합해서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이걸 침해적 처분 또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관해서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민법하고 좀 다르게 가죠.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그냥 만료합니다.
결국 뭐냐? 침해적 처분 내지는 침입적 처분은요 빨리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일 산입, 말일날 종료 이게 기간 계산에서는 제소기간에서는 쓰면 안 돼. 주의하셔야 돼요. 침해적 처분에서만 행정기본법 6조 2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소기간은 민법 준용이기 때문에 초일 불산입, 말일 공휴일이면 이 길로 만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은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루 차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음 법령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시행하는 그 공포일이 시행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 이런 식으로 시행일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때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경우에는 법령을 공포한 날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원칙이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일 공휴일일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격려한다. 이거는 행정기본법 7조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걸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할 때죠. 또는 신문에 게재할 때입니다. 게재했다. 관보 게재.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한다. 이게 논란이 많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맞게 가자는 거죠.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는 있다. 자, 2023년에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경강승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하겠지만 40대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50대로 막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갑자기 만 나이로 바뀌니까 이게 두 번 49세가 되는 것 같고 친구들도 혼란이 좀 많았거든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서론 파트가 끝났는데 서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의 실현에 있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고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그중에 행정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의 원칙 또는 원리라고 부른다.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되는데 그때 법의 존재 형식은 뭐냐? 그리고 행정법에 법원이 적용되는 게 공법관계였고요.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공법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법이 인정한 권리가 공권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공법관계에서 공법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중에서 행위, 그 중에서도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공법 행위를 배웠죠. 그리고 법률 요건 중에서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부당이득 또는 기간 계산을 배웠습니다. 자,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됐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한정 적극, 즉 절충소를 취하고 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 그 중에서도 쟁점은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중요사항 요부설, 다른 말로 본질성서를 취하고 있죠. 다음,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쟁점이 있었던 건 첫 번째, 자기구속 원칙에서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 행정선례가 필요한지가 논란이 됐었고 판례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 줄이면 합법성 원칙의 충돌을 배웠습니다.
결론은 동위설 또는 이익형량설이었죠. 여기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에서는요, 공무스탁 사인의 법적 지위를 배웠죠. 법적 지위. 결론은 이중적 지위가 있다. 그래서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체의 지위도 있고, 그리고 대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처의 지위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권에서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도 배웠고 행정 개입 청구권도 배웠는데, 사례에서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얘는 실무상 쓰지는 않지만 단문으로 대비는 필요합니다. 사인의 공법 배경에서는 특히 신청이 아닌 신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통칭이 인정되면서 논의 실익은 어디 있었어요? 사법심사 가능성. 특히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대상적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법률여부 원칙은요,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인데, 위법적법은 어디서 판단한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죠. 따라서 법률여부 원칙의 적용 범위는 유보는 근거였어요. 일정한 침입적 처분 등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서 위법해지느냐, 얘는 소송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고 있었죠.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중요사항 요구설 또는 본질사항서를 취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선례가 필요한 자, 행정의 자기고소 원칙에서 문제가 됐었고, 판례는 행정관행서를 취했습니다. 신뢰법 원칙과 합법성 원칙의 충돌의 경우에 뭐를 우선시할 거냐? 합법성 원칙 우선설이 있지만 동의설. 양 원칙은 법치주의 원리로서 동일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익형량해야 된다. 이익형량설을 취했습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실익은 어디에 있었다? 방금 배웠지만 구별 실익은요, 소송 형태에 있었죠. 소송 형태. 즉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이죠. 자, 특히 소송 요건에서는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었다. 행정주체는 세자, 법주체죠. 법률관계의 주체죠. 법적 효과의 주체죠.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 단위를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행정기관 중에서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행정청이 그렇게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로 나온 행위가 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다. 법상 법률관계의 법적 효력의 기속주체는 행정주체죠.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됩니다. 공권 관련해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 둘 다 실체적 권리지만 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식적 공권에 불과하다. 형식적 권리다. 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다. 공권의 성립요건은 강행법규성, 행정청의 의무죠. 강행법규성 플러스 사입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법상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인 법률요건은 행위와 사건으로 나눠지는데, 행위는 주로 행정청의 행위지만 사인의 행위도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일정한 공법상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는 신청도 있지만 신고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신고를 논의하는 실익은 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수립 또는 수리겁의 처분성, 즉 대상적격에서 신고를 받아들이는 수리 또는 수리 거부 행위의 처분성이 문제된다고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 이것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논의 실현은 있지만 재판 실무인 판례는 사건으로 와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지만 결국 학자들은 공권으로 봐서 행정소송, 즉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실익은 역시 소송 형태였습니다. 소송 요건에서는 특히 재판 관할이죠. 관할을 위반하면 이송이라는 걸 나중에 배웁니다. 기간 계산은 행정기법 6조 1항에서 민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6조 2항이에요. 침해적 처분, 즉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처분 또는 침입적 처분은요, 민법과 다르게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한다. 그렇지만 제소기간을 따질 때는 민법으로 돌아가서 초일 불산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이 길로 만료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행정법 서론 파트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세세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 흐름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세세한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서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